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여기 로마 근교는 오전 6시입니다. 저는 지금 상미회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미회라는 여행 클럽이 나중에 회사가 되었습니다만 저도 그 출범에 좀 관계를 했습니다. 신용석 전 조선일보 파리 특파원 그리고 아시안게임 인천 아시안게임 유치위원장을 하셨던 분이 사실상 설립해서 주도하고 있는 이 상미회 여행은 주로 역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스케줄을 짜는 경우가 들어있고 문화예술 또는 좋은 경치를 곁들여 가지고 품격 있는 여행을 한번 해보자. 여행 문화를 한번 바꿔보자. 좋은 방향으로 하는 취지에서 설립이 됐는데 어느덧 16년이 지났습니다만 이번 제가 여기 참석한 이유는 이 코스가 지중해 코스입니다. 지중해의 이탈리아, 모나코, 그 다음에 프랑스, 스페인으로 연결되는 지중해의 북쪽과 동쪽 해안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 그 여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이 이틀째입니다. 오늘 제가 앉아 있는 곳은 좀 시끄럽게 들리시겠죠. 바로 바닷가입니다. 엔진 소리가 들립니다. 선박 엔진 소리가 들리는데 어디냐 하면은 로마 근교인데 포르토 산토 스테파노라는 긴 이름의 지명에 아주 어울리는 근사한 이 해안 호텔입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아주 소박하면서도 편하게 설계되어 있는 이 호텔 새벽에 나와가지고 이 날이 밝기를 기다리다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앞에는 지중해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중해와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 이런 주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해는 이게 아주 조용하고 안전한 바다입니다. 지중해는 뭐 허리케인도 없고 태풍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를 둘러싼 이 유럽과 북아프리카 그리고 이 아시아, 소아시아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 이 나라가 서로 마음 놓고 지중해를 오가면서 문물을 교류를 하고 때로는 싸움도 하고 하면서 유럽 문명을 배태시킨 유럽 문명의 보금자리가 바로 이 지중해입니다. 그리스 문명도 이집트 문명도 그리고 기독교 문명도 로마 문명도 르네상스도 베니스도 그리고 아랍 사라센 문명도 이 지중해를 통해서 확산되고 융합이 되고 달라지고 했습니다. 예, 근데 지중해에 있는 섬 중에 가장 큰 섬이 시실리인데 시실리에 가보면은 놀랍니다. 시실리를 거쳐갔던 민족이 10개가 넘고 세워졌던 나라가 각각 달라가지고 그것도 한 10개 이상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만 쭉 읊어보면 페니키아, 카르타고, 그리스, 로마 그리고 사라센, 아랍 그 다음에 북쪽에서 내려온 노르만 그 다음에 독일에서 온 이 페데리코 2세와 같은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그 다음에 프랑스의 안주 지방에 있었던 정권 그 다음에 스페인에 있었던 아라곤 왕국의 지배를 받고 막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이 되면은 도대체 시실리의 주인은 누구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실리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양한 문화를 한 몸으로 다 받아서 켜켜이 쌓아놓은 것이 시실리. 그게 바로 이탈리아의 단면입니다. 이탈리아는 반도입니다. 반도는 항상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부딪히면서 융합하고 하는 것이 반도입니다.
반도의 운명은 어떠냐? 반도에 강한 문명이 들었으면은 최고의 나라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대륙 문화와 해양 문화를 결합시키니까 바로 로마가 그런 반도 국가의 최고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반도에 있는 나라가 약해진다든지 분열돼 버리면 그 반도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각축장이 되어 가지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독자적인 문명을 발전시킬 힘도 없고 식민지가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반도로서 유명한 게 역사에 남을 만한 반도가 세계사에 남을 만한 반도가 뭐 많지만은 이탈리아 반도 그리고 발칸 반도 그리고 한반도입니다. 발칸은 한때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렸습니다. 1차 세계대전도 발칸 반도에서 오스트리아 세력과 러시아 세력이 격돌하는 과정에서 러시아를 등에 업은 세르비아가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암살한 것이 1차 세계대전으로 폭발했습니다. 반도에서 일어났습니다. 6.25 전쟁, 한반도에서 일어났죠. 러일 전쟁, 청일 전쟁은 한반도를 누가 차지하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북핵 대결, 이것도 반도라는 이 특성과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성공을 보장했던 지난 70년의 해양 문화권 정책, 해양 정책을 수정해가지고 북한, 중국, 러시아 쪽으로 다가가려는 이상한 계급투쟁론적 지금 외교 노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 이 대결 구도도 세계 반도 국가가 공통적으로 겪는 문화적 충돌의 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탈리아로 들어오면은 이 지중해는 문물을 교류하고 하는 과정에서 해양 강국을 발전시켰어요. 이 지중해 출신의 해양 강국이 많습니다. 이탈리아가 로마가 5세기에 망한 이후에는 19세기에 통일될 때까지 1400년 동안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로마가 무너지니까 1000년 로마가 무너지니까 1400년의 분열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그런 혼란기에서도 이 이탈리아에는 해양 강국이 4개가 등장했습니다. 유명한 베니스, 제노바, 아말피, 피사입니다. 이 4나라는 공화국 체제를 유지를 하면서 강한 해군력을 가지고 해외로 진출을 해가지고 베니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영토가 꽤 많아가지고 지금 베니스를 보면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만은 이 유럽의 강국이었습니다. 제국이라고까지 불렸습니다. 저 발칸 반도로 진출해가지고 지금 크로아티아도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터키와 싸우기도 하고 마르코 폴로가 베니스 출신 아닙니까? 1200년대 후반기에 여행을 해가지고 쿠빌라이가 다스리던 북경에 갔다 돌아온 것이 바로 돌아와서 쓴 책이 동방견문록인데 이 동방견문록이 어떻게 쓰여졌느냐가 재미있습니다. 제노바와 이 베니스가 그때 결전을 벌여가지고 제노바가 이겨가지고 베니스 군인이던 마르코 폴로 그러니까 북경에서 지금 북경이죠. 북경에서 돌아온 마르코 폴로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가 되어 있는 데서 감옥에서 자기가 20년 동안 경험했던 것을 구술을 합니다. 이게 동방견문록이었어요. 동방견문록은 콜럼버스를 감동시켰습니다. 여기 있는 저 황금이 많은 인도로 가보자 해가지고 1492년에 세 척의 배를 타고 스페인 왕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대서양을 건너서 바로 아메리카를 재발견하는 것이죠. 요새는 발견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그때 아메리카 대륙에 괜찮은 문명이 있었어요. 잉카 문명, 아즈테크 문명.
나중에 파괴하게 되니까 요새는 발견이 아니라 자기가 발견되었다. 오히려 콜럼버스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세계 역사의 획을 끊는 그런 해양 기술, 항해 기술 이걸 만들어낸 게 이 지중해고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제노바 출신이죠. 콜럼버스는 제노바 출신인데 제노바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포르투갈에서 항해 기술을 배우고 스페인의 이사벨라, 페르디난도 두 부부 왕의 뒷받침을 받아서 가장 성공한 투자죠. 스페인으로서는.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스페인이 그 아메리카 대륙, 제가 또 발견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상륙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콜럼버스의 이 교두보를 확대시켜가지고 남미 그리고 북미에서 식민지를 만들어서 16세기에는 스페인이 세계 최강국이 되는 것이죠. 필리핀까지 나중에 장악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세계 최초의 세계적 해양 강국이 바로 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16세기의 스페인. 그 힘이 배태된 것도 이 제노바 지중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다를 잊은 반도는 바다를 잊는다기보다는 바다를 잃는 반도는 쇠락합니다. 로마는 카르타고와 세 차례에 걸친 전쟁을 통해서 한때 한니발의 코끼리 부대에 고전을 하지만은 결국 해양 국가인 카르타고를 멸망시키고 지중해의 왕자가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로마 제국의 이 발전이 탄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로마 제국도 결국은 5세기에 가면은 북방에서 내려온 야만인, 게르만족, 고트족, 반달족 뭐 이런 쪽에 시달리다가 서로마 제국이 망해버립니다. 그 뒤로는 지중해의 제해권을 놓쳤다가 나중에 피사, 제노바, 아말피 그리고 베니스 이 4대 해양 강국이 들어서면서 이 지중해를 놓고 주로 누가와 싸우느냐 하면 아랍 해군과 싸웁니다. 아랍 사람들이 아주 9세기, 10세기에는 해군력이 강했습니다. 그렇게 격돌하는 과정에서 16세기 후반에는 레판토 해전이라고 세계 3대 해전이라고 불리는 이 전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터키와 터키 이슬람이죠. 이슬람의 터키 군대와 기독교 문명을 대표하는 스페인 그리고 교황청 그리고 베니스 이 연합군이 격돌을 해가지고 이 유럽 연합 해군이 이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럽이 이슬람화되지 않게 되는 거죠. 한때 이 이슬람 군대는 비엔나를 2번이나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발칸 반도를 석권을 하고 지금 헝가리의 반을 차지하게 되죠. 그때가 16세기, 17세기 초역까지 이때가 이슬람의 피크였는데 결국 지중해의 제해권을 차지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터키는 굉장한 육군 강국이지만 해군력은 베니스를 꺾지 못했던 것이죠. 이 지중해를 장악하면은 유럽을 장악하는 것처럼 되었다가 그것이 바뀌는 게 바로 콜럼버스죠. 콜럼버스에 의해서 대항해 시대가 열리고 대항해 시대를 통해서 대서양이 중심이 됩니다. 대서양을 건너서 북미, 남미 대륙으로 진출하는 세력이 바로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이죠. 이 사람들은 나중에는 저 인도양을 돌아서 태평양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물결이 19세기에 한반도에 덮치면서 한국은 적응을 제대로 못하고 일본은 적응을 재빨리 해가지고 일본이 오히려 제국주의 국가로 바뀌고 한국은 식민지가 되는 과정을 밟게 된다면은 한국의 운명 또한 이 지중해의 운명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중해를 잃은 로마가 무너진
5세기부터 이탈리아가 독립하게 되는 독립이라기보다는 통일하게 되는 1861년까지 시간이 얼마냐? 1400년입니다. 이 1400년 동안 이탈리아를 통일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이탈리아는 로마가 무너진 다음에 약한 반도가 되니까 여러 세력이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남쪽에서는 사라센, 아랍 세력, 그리고 그 오른쪽에서는 동로마 제국, 그 다음 동로마 제국을 1453년에 무너뜨린 이 오스만 터키, 또 북쪽에서는 지금 독일을 중심으로 한 신성 로마 제국, 그리고 프랑스, 그리고 옆에 있는 스페인, 한번 꼽아보십시오. 아랍 세력, 비잔틴 세력, 그리고 오토만 터키, 투르크, 그 다음에 독일 세력, 그 다음에 프랑스 세력, 스페인 세력, 이 6개 세력이 이탈리아를 노립니다. 이탈리아가 먹음직하거든요. 살기 좋고 화려한 문명이 있고, 한편으로는 이탈리아를 아주 부러워하면서 괴테는 이탈리아 기행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만, 부러워하면서 탐스럽고 날씨 좋고 이런 지중해가 있고 하니까 유럽 사람들은 한 1400년 동안 누가 이탈리아를 장악하느냐를 가지고 막 싸웠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탈리아를 통일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 11세기, 12세기, 13세기에 이 이탈리아에 혼련이 등장한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노르만입니다. 노르만. 지금 프랑스의 노르만디에 있던 바이킹의 후손들인 노르만이, 그 노르만의 윌리엄 공은 1066년에 한 10,000명 되는 병력을 이끌고 잉글랜드에 상륙해가지고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잉글랜드 귀족들을 다 전멸시킨 다음에 잉글랜드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 32대 후손이 바로 엘리자베스 2세입니다. 2세. 그런데 바로 비슷한 시기에 노르만의 일단의 전사 집단이 이탈리아로 와가지고 나폴리에서 시실리까지를 점령해서 시실리 왕국을 만듭니다. 이것이 그 뒤에 주인이 바뀌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나폴리에서 시실리까지를 묶는 이 남쪽 이탈리아는 하나의 공통된 정치 공동체로 계속 이어지면서 주인이 자꾸 바뀝니다. 프랑스에 기반을 둔 안주 세력, 그 다음에 아라곤, 그 다음에 스페인, 이런 식으로 쭉 바뀌면서 주로 스페인 세력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스페인, 지금 이탈리아에서 로마가 무너진 뒤 1400년 동안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나라는 스페인과 독일에 있었던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스페인의 냄새가 이탈리아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칠리에 가보면은 이탈리아가 아니고 이 스페인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고, 그 상류층이 모인 데 가보면 독일 사람 같아요. 스칸디나비아 사람 같습니다. 아마 노르만 후손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 이탈리아를 통일한 것은 바로 지금 토리노에 있었던, 토리노를 중심으로 있었던 사르디니아 왕국입니다. 사르디니아 왕국이라기도 하고, 그 왕조를 사보이 왕조라고 합니다. 사보이 왕조. 사보이 왕조는 원래는 지금 프랑스 땅에 있었는데 16세기 무렵에 지금의 토리노 지방으로 와가지고 사르디니아 섬을 장악하고 이탈리아 북부에서 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왕국을 칭하면서 이탈리아의 통일을 꿈꾸게 됩니다. 이때 새 영웅이 등장합니다. 이탈리아 통일에는 통일 정신을 확산시킨 마치니, 그리고 통일 외교를 한 카부르, 그 다음에 민병대를 조직해가지고 군사적으로 뒷받침한 가리발디, 이 세 사람이 이탈리아 통일의 영웅으로 칭해집니다. 그래서 엠마누엘 2세 시절에, 사보이 왕가입니다. 2세 시절에 이탈리아 통일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주로 싸웠던 세력은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의 간섭으로부터 이탈리아를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통일로 이어졌습니다. 엠마누엘 2세 로마에 가보면은 엠마누엘 2세 기념관이 민족의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건물로 들어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카피톨 언덕 옆에 있는 건물이죠. 그런데 이탈리아는 통일된 다음에 뒤늦게 식민지 정책을 펴다가 2차 세계대전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탈리아는 1차 대전 때는 연합군 편에 섰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하고 싸웠습니다. 숙적이었죠, 당시는. 그런데 오스트리아, 그때 등장한 소설이 무기여 자리거라 아닙니까? 무기여 자리거라. 그때 해밍웨이가 말하자면은 이탈리아 군대 편에 서가지고 쓴 소설이죠. 뭐 반전 소설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1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는 이겼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차지하고 있던 땅을 가져갔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돌로미테라는 그 아주 바위산이 엄청난 그쪽은 원래 오스트리아 영토였어요. 그걸 가져갔습니다. 얻은 건 많았는데 너무나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 3,000m 되는 돌산에서 진지를 만들어가지고 싸운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사회적 불만이 품고 경제도 나빠지고 하는 사이에 등장한 것이 무솔리니죠. 파시즘이라고 하면은 히틀러를 연상시키는데 사실은 파시즘은 무솔리니가 만든 걸 파시즘이라고 하고 히틀러가 그것을 더 확대 발전시킨 게 나치즘이죠. 이탈리아에서 이 무솔리니 같은 지도자가 나올 것 같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탈리아 사람들은 활달하고 자유분방하고 개인의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집단적으로 몰려가는 것은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이탈리아 사람들 성격은 안 맞는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무솔리니가 1920년대에 선동을 해가지고 선동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선동입니다. 물론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을 선동을 하고 하는 뭐 그런 것도 묵혀들었지만 기본적으로 이 일종의 민족주의 선동, 이탈리아에는 민족주의라는 말이 성립될 수가 없는데 어쨌든 국가주의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파시스트 당,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당이 출범한 데가 밀라노입니다. 밀라노. 그리고 이 사람이 1945년에 애인과 함께 달아나다가 붙잡혀가지고 처형된 것도 밀라노에서 처형이 되었습니다. 밀라노에 가시면 밀라노 역을 보시게 될 텐데 아주 잘 지은 건물입니다. 그것을 무솔리니가 만들었어요. 무솔리니가 그래도 강권 통치를 하니까 이탈리아의 기차가 정시에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같은 사람도 선동에 넘어갑니다. 한국 사람도 이탈리아 사람과 기질이 비슷하다고 말해지는데 한국 사람도 선동에 잘 넘어갑니다. 이 선동은 무섭습니다. 어떻게 칸트를 배출한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의 선동에 넘어갑니까? 그러나 선동은 나치즘이든지 공산주의든지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동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쁜 점에 착안을 해가지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자극을 하면은 사람이 거의 미치게 됩니다. 이성을 잃게 됩니다. 증오심, 계급적 증오심이라든지 열등감이라든지 또는 어떤 국수주의적인 이런 그릇된 자부심을 자극한다든지 하면은 독일 같은 사람도 이탈리아 같은 사람도 전체주의 선동 체제를 만들어낸다 하는 교훈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새겨야 될지. 문제는 선동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선동. 데마고그라고 그러죠. 선동. 무솔리니를 배출한 덕분에 이탈리아는 2차 세계대전 때 완전히 줄을 잘못 썼습니다. 독일 편에 썼죠. 패전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후 혼란을 극복하고 지금 세계 5대 공업국이 되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중앙 권력이 아주 부패하고 또 마피아가 세계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가지고 이 부정부패를 청소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탈리아는 개인이 강한 데입니다. 그리고 도시 하나하나가 강합니다. 이탈리아에 와서 이렇게 여행을 하면은 첫날은 불평이 많습니다. 택시도 잘 잡히지 않고 불친절하고 버스가 오라는 시간에 오지도 안 하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그 불만이 사라집니다. 음식이 좋죠. 그리고 화려한 유적을 보면서, 그리고 지방을 여행을 하다가 보면은 로마나 이런 큰 대도시보다는 더 안정된,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이런 지중해 연안 도시, 그리고 베니스, 피렌체, 피사, 제노바, 아말피, 나폴리 등등 도시국가 하나하나가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고 천년 이상 동안 발전시킨 그 개성이 있는,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많은 예술인, 그리고 장인들, 그리고 남긴 화려한 그리스 로마의 문명을 이어받는 특히 르네상스 13, 4, 5, 6세기에 피렌체를 중심으로 꽃피었던 르네상스가 세계 사람들이 인생관을 바꾼 거죠. 신중심의 세계에서 사람 중심의 세계로, 그것이 결국 종교개혁, 산업혁명, 민주주의, 과학기술의 발달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탈리아에게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리지널은 우리가 누리는 이 제도, 패션까지 포함해서 오리지널은 거의 대부분이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이탈리아. 왜냐? 그리스, 로마, 르네상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표준을 만든 겁니다. 표준, 스탠다드를 만들었죠. 오리지널은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다 보면은 천재에게 감사를, 이탈리아에 감사를 하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여행 중에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